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이종훈 정치평론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났는데 앞서 박경준 기자의 설명도 좀 있었지만 정진석 당선인에게 표가 좀 몰린 배경 뭐가 있다고 좀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친박 중심으로 해서 총선 패배는 했지만 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고립된 상태에서 하루속히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친박의 재정렬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정책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당초에 경선에 초박빙의 경선을 예상했지만 예. 만약에 이 경선이 2차까지 갔다 그러면 오히려 그 선거의 후유증이 네. 상당히 그 새누리당에 오랫동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1차의 끝남으로 인해서 모든 우려를 한순간에 종치시키고 네. 결국은 당내 대주주인 친박 쪽에서는 안정 속에서 순차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정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조합은 충청과 TK의 조합이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 당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의 그 영입 문제와 관계해 볼 때는 충청과 TK 연합을 통한 반기문 영입의 이러한 장기적인 시나리오까지 가기 위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친박의 재정렬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선까지 염두에 둔 아주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친박 이선 그 후퇴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원내 대표나 당 대표,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에서 친박계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좀 일단 다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범친박이라고는 하나 이제 친박 그 원내 대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진석 그 김광림 조를 누가 만들어냈는가에 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친박계 핵심이 결국은 배후에서 작용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친박계 내지는 청와대하고의 교감하에서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원내대표 선출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좀 남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유기준 의원이 친박계 어쨌든 중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불렸던 유기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이 친박계로서는 오히려 사실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가령 이제 유기준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진석 의원 당선인과 나경원 의원 간의 대결, 2파전, 남자 대결 구도로 갔다고 하면 정진석 의원이 친박계랑 가까우니 사실상이 정치적 친박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으면서 사실 승부는 상당히 박빙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것이 친박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다시 친박계 색채가 어쨌든 그 상황에선 뚜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부담이 됐을 텐데 친박계 색채가 아주 뚜렷한 유기준 의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을 친박계가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덜했던 거예요. 대중적으로 정진석 당선인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친박계 색채가 뚜렷한 인물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유기준 의원이 출마한 준 것이 정진석 의원으로 친박계의 결집을 오히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도와준 측면들, 결집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게 되었다, 용이하게 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개파가 없다. 본인은 친박계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어보면 친박계의 지원을 분명히 등에 업고 당선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두고 친박계가 이제 어쨌든 앞서서 이제 앞두고 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가 다시 뭉쳐서 재가동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런 측면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친박계가 한번 잡은 권력을 쉽게 놓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앞으로 18개월, 지금 정진석 당선자가 어저께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18개월의 중요성, 그 18개월 동안에 우리는 결속해야 되고 단합해야 되고 그리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18개월의 그 남은 임기를 역시 친박 중심으로 해서 당을 추스려가고 네. 그리고 그 친박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네. 밑그림을 그려가겠다. 예. 그런 그 의도의 반영. 그래서 우리 아까 이종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예. 그러한 부정적인 또 비판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예. 그러나 친박에서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벌여 나갔는데 네.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그 총선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계속 부담으로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그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당청 관계가 두 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지 안 그러면 삐걱거리면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해석들 나오는 이유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원내 지도부가요. 네. 청와대가 가장 바라는 형태의 네. 지도부가 전 만들어졌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도 일부 막을 수 있으면서 그렇죠. 이게 아주 핵심 친박은 아니다. 네네. 노골적으로 원내대표가.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내막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아 예. 그러니까 이 정책위 의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네. 실제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분이 다 합니다. 근데 그쪽에 어찌됐건 TK 출신의 그 핵심, 핵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친박 인사를 이제 앉혔다. 친박 대 친박 조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데다가 이 지금 당선인께서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난 친박이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는 모두가 친박이 돼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탈계파를 얘기하면서 모두가 친박이 되자는 얘기가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방점은 뒤에 주어졌다. 네. 모두가 친박이 되자라는 그 말에 저는 네. 방점이 두어져 있다. 그래서 네. 어찌됐건 이번 원내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임기 후반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그 야당들하고 어떻게 그걸 이제 잘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예. 또 야당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그 자리에 김무성 대표가 좀 불참한 내용, 네. 또 최경환 그 의원이 별다른 말을 안 했던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좀 여러 해석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김무성 뭐 대표가 뭐 불참한 배경 일단 같은. 최경환 의원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제 뭐 어떤 말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그것이 이제 어떤 오더에 준하는 이른바 그런 것을 이제 메시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친박계로서의 비판에 화살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 굉장히 조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건 뭐 불가피할 부분이 있을 그렇겠죠. 거고. 만약 무슨 말했으면 예. 오늘 또 분명히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예. 했을 테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 불참한 건 사실 이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의원 개인의 어쨌든 뭐 의무로서 사실은 이제 다음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사안 자체에 나왔을 때 뭐 전임 대표로서 영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어쨌든 의아한데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 국면 당분간 한 2, 3개월 정도는 아예 어쨌든 언론 미디어에 또는 대중들에게 서는 모습들을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예.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론 노출을 상당히 삼가하는 면이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 당선인 모임조차도 예. 나오지 않은 것까지 이어진 것으로 예. 그렇게 아마 해석해야 될 것이고 요거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준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지금 어쨌든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 대표로서 예. 이런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려고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안 나타나신 것도 역시 정치 행보고 네.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 그 경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친박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거의 관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이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 구성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만족할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사실은 가장 만족해야 할 만한 분이 최경환 의원이 저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유기준 의원 사실은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TK 지역에 어찌됐건 맹주로서 이번 원내 지도부 구성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최경환 그 의원이 이번 그 원내 지도부 구성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만족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경환 의원의 당대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뭐 뚜렷한 친박 색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당대표 나가는데 일정 부분 장애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판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뭐 원내수석 부대표, 원내부대표 이런 이제 원내 지도부를 이제 꾸리고 예. 그다음에 비대를 사실상 이제 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대표급에 맞는 그 한 뭐 2개월 정도의 대표급을 당을 이끌어 나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을 꾸리는데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예, 예. 이때 과연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자율성을 갖고 좀 비박계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꾸려 나가느냐, 아니면 친박계 의견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모양새 또는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직 이건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네. 만약에 청와대 의견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또는 친박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인선을 꾸려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당대표 출마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네. 만약에 굉장히 자율성 있게 비박계 의견들 또 개혁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최경환 의원에게 이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유동성이 좀 있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우선 그 원내 대표 구성에 있어서 부총무단에 계보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예, 예. 이 과정 속에서 친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그다음에 의장단 구성과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원장 구성 부분에 있어서 과연 최경환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당대회인데 그렇겠죠. 그것이 가기 전에 지금 비대위 문제. 네. 지금 정진석 의원이 친박의 재정렬을 통해 가지고 원내대표로 당선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혁신형 비대위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네. 지금 안정 속에서 순차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 예, 그러면 예. 관리형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데, 이 관리형 비대위에서 과연 비대위원장을 이제 어느 분을 영입을 해서 체제 안정을 도모하면서 친박계의 당권을 장악의 시나리오가 펼쳐갈 수 있느냐. 네, 네. 여기에서 사실은 정진석 의원이 이 행동 반경이 이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어쨌든 정진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좀 강점으로 꼽힌다면은 박 대통령과의 인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상대해야 될 어려운 상대라고 얘기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도 가깝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평가들이.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당청 관계라든지 야당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더블 친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한쪽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인 동시에 친박지원 계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더민주의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뽑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이 어찌됐건 주 그 대화 상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이 과연 성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뭐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단은 협치가 중요하다. 예. 연정보다는 협치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좀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는 약간 결은 다르나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같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비박계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네네. 어쨌든 사실상 친박계, 그러니까 내막적으로 보면 친박계 원내대표가 들어섬을 해서 오히려 그 대여 협상을 하기가 더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네.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외견상은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런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연립정부를 얘기를 했고, 연정이 형식적으로 구현되지는 않겠으나 예. 내막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일종의 협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이 전국을 끌고 갈 그런 그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오전에 그 국회의장도 좀 만났고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좀 만났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또 오전에 이란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돌아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 관계, 또 이 부분에서도 또 신경을 좀 쓰고 좀 챙겨보겠죠. 그 뭐 여당 원내대표니까 또 네. 대통령이 뭐 각종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법안들이 여전히 이제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예. 긴밀한 소통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당연한 있겠고요. 부분이겠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네네. 그다음에 또 김무성 대표도 이제 원내대표를 2010년에 같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정치력이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원내대표를 했다 2010년에. 그런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제 강행처리, 여당의 강행처리, 4대강 법안
관련 예산법안 관련해서 네. 강행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 파국의 모습이 보이긴 했거든요. 네, 네. 가장 정치력이 뛰어난 두 사람이 원내대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뭐냐 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이제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협상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네.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협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독자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걸 발휘할 공간이 없는 것이니까 네. 다시 그럼 야당과의 대결적 구도, 파국, 갈등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청와대 의견도 사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여당 원내대표로서 또 야당을 이전에는 하나의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제는 두 개 주요 정당 원내교섭단체를 거진 야당이 두 곳이니까 사실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진 이제 방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하나만 있던 상황에서 지난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례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대했던 만큼 충분한 어떤 협상력, 정치적 자율성을 드러내기가 더욱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제가 사실은 정진석 의원에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정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내대표에 대한 장악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그 청와대 생일을 누구보다도 정진석 당선자가 잘 알 겁니다. 본인이 MB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하면서 정치전 과정에 관한 개입을 해봤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자율성이 당청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또 당 대표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또 여서야대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어떤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두 개의 정당을 더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MB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언을 해서 소통을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소통의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학습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측면에 있어서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직업이 원내대표라고 불릴 정도로 협상과 그리고 의제를 다루는 능력이 능수능란한데 정진석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친밀한 인간관계가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 정진석 대표가 강하지 않으면 박지원 대표에게 오히려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말려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서는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그런 딱 강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꽃다발을 들긴 했지만 굉장히 뭔가 책임감과 짊어지고 갈 짐도 굉장히 그만큼 많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키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살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그동안 뭐 민감했던 지도체제 문제를 결론 지었는데요. 이 문제도 먼저 허승아 앵커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당선인 총회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론인데요. 회의 내내 총선 민심을 정확히 봐야 한다, 더민주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는 등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잡으라는 그런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더민주의 이러한 결정은 적어도 8월 말까지는 김 대표가 당을 맡도록 해서 전대 연기파의 명분을 주면서도 6, 7월 조기 전대파의 요구도 일정 부분 충족하는 선에서 절충한 셈인데요. 김 대표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비대위를 해산하고 떠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최소한의 인격과 예의를 갖춰달라며 당 안팎의 흔들기에 대해서는 서운한 속내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서 뭐 추대니 경선이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걸 매우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넉 달간의 시한부 비대위 체제에 들어갈 더민주는 이제 당대표 후보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며 당권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요. 그동안 김 대표는 외형적으로는 8월 말쯤에 열릴 전당대회 준비에 치중하게 될 텐데 과연 김 대표가 그 정도의 역할에 만족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자신의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 대표직을 멍에 빗대 초연함을 강조한 김종인 대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거창대책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솔직해서 연기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멍에에서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 체제를 연장하자는 그것도 37분 만에 속전속결로 도출된 결론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결과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만족? 4개월 시한부란 꼬리표가 달리긴 했지만 모양새를 갖추면서 임기 연장에 성공한 셈. 김 대표로선 당내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거취 논란을 매듭짓고 당분간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추동력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더민주 당무위가 경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김 대표에게 구성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것도 김종인 카드가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친노 친문 주류 진영과의 불안한 동거가 연장됐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한국판 샌더스를 자처한 김종인 대표. 누차 강조해온 수권 정당 전환을 명분으로 전당대회 이후까지 내다보며 새로운 승부수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 네, 어제 37분 만에 어쨌든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앞서서 그 허승환 과 이야기할 때 김종인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나 어쨌든 당 대표에 욕심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빨리 결론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의 추호에 관심도 없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도 본인은 비례대표의 추호에 관심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 점을 일단 눈여겨봐야 되고요. 네. 저는 어제 연석회의는 김종인 대표의 우세승이다. 우세승. 예, 그러니까 예. 한판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 당 대표로 추대까지 확답을 못 받았기 이어졌었어야 때문에 되는데. 예. 거기까지는 안 됐으나 예. 그래도 우세승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비대위가요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된 비대위입니다. 예. 3개월 된 비대위를 4개월을 생명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낸 비대위의 기한보다 활동 기한보다 네. 더 많은 기한을 확보했어요. 예.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비대위에서 있었던 또 김종인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득해지실 겁니다. 네. 야, 이거 한 1년 정도도 더 된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 측에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이제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네. 이분이 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장선 그 총무본부장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이분이 또 하신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다수의 그 대권 주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게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여러 명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 되도록 구도를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예. 거예요. 4개월의 기간 동안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판흔들기를 하고 나면 아마 이 8월 전당대회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기. 예. 그래서 결국은 원래 이야기했던 예. 12월 말까지 전당대회 연기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 예. 그쪽으로 오히려 좀 가능성이 더 오히려 훨씬 더 높아졌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또 저 박지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정기국 괜히 뭐 이런 얘기 때문에도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그럼 미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지금 그 판단이 맞겠는데요? 한국의 정당사에서 보게 되면 여름에 전당대회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여름에 더운 여름에 또 9월 앞두고 정기국회 앞두고 국정감사 앞두고 또 추석 시즌이 시작되고 예. 전당대회 국민들 관심이 없습니다. 예. 지금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구상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버는 데 있어서 절반의 성공을 했고 예. 지금 이 불안한 동거 체제를 깨트릴 때 오는 정치적 부담감은 친문은 지금 피해갔는데 네. 앞으로 우리 이정훈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네. 여러 가지 수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주 이제 휴가 들어갑니다. 네네. 휴가 구상에 이제 언론에 촉각을 세울 텐데 저도 궁금합니다. 예, 휴가 끝난 이후에 첫 화두가 무엇이겠는가? 예. 아마 모든 언론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예. 또 친문 역시 관심을 갖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전당대회 8말 9초 박지원 대표도 어려울 거다, 연기갈 거다.
문재인 전 대표가 28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로 갈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로 12월 말쯤 이후로 또 2월쯤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 명분과 원칙 어쨌든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예. 이 기류를 사실은 뭐 충분하게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네. 이런 당내 죄송합니다. 당내 이런 원칙론, 예. 그것은 뭐 어쨌든 명분에서 그것을 앞설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시 체제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 예.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고 어쨌든 김종인 대표의 최소한의 예우를 차원을 이제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하긴 하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8월 말 9월 초 전당대회 되기까지는 아까 이제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 예. 겁니다. 지금 보면은 김종인 대표는 이제 여전히 어쨌든 당에서의 당대표급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이제 목적 함수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보아온 것으로 볼 때. 네.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가 8월 말 9월 초에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어떤 뭐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든 또는 친문 쪽 어떤 인사든 본인과는 또 대립적인 인물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이후에 뭐 다른 어떤 경제특위위원장을 한다 하더라도 예. 본인의 위상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표의 위상이 또 굉장히 대권주자로서 위상이 올라갈 경우에는 또 본인도 상당히 이제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를 내려놓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당대표급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권 주자들의 문재인 대표로 쏠림 현상을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당내. 그래서 뭐 김부겸 뭐 당선인이든 또는 다른 누구든 경쟁 구도를 만들므로써 네. 문재인 대표에게 집중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권력을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남은 4개월 뭐 정치적 하한기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도는 정치에 대한 주목도는 제법 높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대표 현재의 권한을 충분하게 10분 활용하면서 네. 본인의 권한도 확대하고 어떤 당내 대권주자 경쟁 구도 이런 권한들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제가 있겠습니다. 조금 보태자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의 부상 네. 더하기 손학규의 복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당내에서 지금 사실은 또 다른 또 대권 주자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네. 나머지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문재인 전 대표 중심으로 이 총선 결과 짜여진 예. 이 친노 친문 체제를 와해시키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이분들이 당분간은 연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김부겸과 간단하게 얘기해서 손학규가 연대를 해서 사실은 이 친노 친문계를 몰아치기 시작하면 예.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의지대로 이 당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은 지금 의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런 것도 또 다른 그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주에 이제 광주를 방문합니다. 2박 3일 네, 일정으로 네. 호남 끌어안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의 머릿속에는 지금 손학규, 김부겸, 박원순. 네. 박원순은 수도권이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손학규와 김부겸은 영호남의 그 동서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도 예. 있어요. 이 3자의 연합 구도를 통해서 친노 친문을 배제하고 그리고 온건 개혁 세력을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갈 때는 네. 앞으로 앞으로 이 더민주의 대통령 후보 다자간 구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원초적인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친노 친문 주류 진영과 김종인 대표 간의 불안한 동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봐도 그동안에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 1위로 야권에서 좀 지목돼 왔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자꾸 흔들기를 한다는 건 당초에 김종인 대표를 불러온 사람도 문재인 대표란 말이에요. 두 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정립을 이 총선 기간에도 내내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네. 그때마다 어떤 해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친하신 건지 네. 뭐 내막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예. 아니면 사실은 뭐 이 차기 대권을 가지고 경쟁하시는 분들인지 예. 이게 좀 많이 좀 헷갈리죠. 네. 그런데 이 김종인 대표가 원래 문재인 전 대표가 생각했던 영입할 당시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바뀌셨거나 네. 아니면 원래부터 문재인 전 대표가 좀 김종인 대표의 그 머릿속까지 다 파헤쳐서 네. 분석까지 하고 영입은 못 하셨거나 예. 너무 급한 마음에 이제 영입은 일단 하긴 했으나 예.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그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영입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때 워낙 상황이 좀 긴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분도 사실은 생각이 바뀌신 거죠. 영입되기 전과 영입된 이후. 네. 당에 들어와서 상황을 보아하니 이 친노 친문 잘하면 좀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본인 계속 지금 뭐 킹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분 화법이 워낙 이 반어법을 계속 쓰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킹에도 관심이 꽤 있으신 것 같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차곡차곡 움직여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두보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김종인 대표가 처음 들어왔을 땐 단신이었는데 네. 비례대표 2번 확보하셨죠. 또 2기 비대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친노 친문 배제하고 본인 중심으로 비대위 꾸리셨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사실은 연기시킨 거 아닙니까? 예. 전당대회 연기까지. 예. 자, 우선순위까지 이런 식으로 얻어내고. 계속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아직까지는 미세 하나마 계속 좀 밀리는 형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서 여야의 속사정을 꿰뚫어보는 유일한 사람은 김정인 대표 한 사람밖에 네, 없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꿰뚫어볼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쩌면은 김종인 대표는 여야를 넘나드는 그러한 구상 속에서 예. 대선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이미 지난 22일 날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도 회동을 하면서 그 구단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어하면 아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서로 고수다 저수다라고 서로를 평가하고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지만은 네네. 말 한마디에 갖고 있는 그 행간의 의미는 저분들 사이에서는 셈법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김종인 대표가 다음 주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예. 전국 구상 여기에 몇 가지 단초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두 분과의 관계도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비대위 논란 일단 정리되면서 차기 당권 경쟁도 물론 그렇지만요. 오늘 일단 더불어민주당도 원내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세요? 지금 뭐 이제 후보가 6명 나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범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친노 또는 친문 색채가 아주 뚜렷한 인물이 있는 것은 아닌 예.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6명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출처럼 예. 1차에서 과반을 획득하는 인물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6명이나 되다 보니까요. 분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연스럽게 결선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뚜렷하게 어떤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뭐 친노와 비노, 네. 친문과 비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원내대표 하는 데는 많은 이제 이런 개파를 얘기하긴 하지만 네. 어떤 지역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의 개개인 간의 친소 관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원내대표를 하려고 하면 1년 전부터 의원들과 3번은 식사해라라고 한 이제 여의도 정설이 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친소 관계를 하게 되면 사실 표를 주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구도로 이제 해석하기는 전망하기는 어렵고 예. 의원들의 어떤 친소 관계로 이제 보는 것이 전망할 수 있는 그나마 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된다 하더라도 더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제 그렇죠. 맞상대하기에는 어떤 예. 체급이 그 레벨이 사실은 많이 딸릴 수밖에 없다는 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쨌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도 이후에 과제가 많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네. 사실은 상당히 이제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친노 쪽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친노 쪽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선 새누리당이 어찌됐건 범친박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예. 그것도 작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범친노, 그러니까 친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원내대표가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범친노 조금 전에 그 명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대우 네.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게 예.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원내대표, 이 더민주의 원내대표 방정식이 있어요. 예. 2014년 이후로 보게 되면은 몇 차례 경선 결과가 박영선 비주류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우윤군 주류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종골 비주류가 됩니다. 이 방정식 순서 들어가면 이제 주류 차례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범주류 차례인데 네네. 문제는 지금 범주류에서 우상호, 우원식 표가 갈라져 나갈 거예요. 2차 투표에서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어쩌면 1차 투표에서 다수 투표를 할 사람이 민병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비주류의
이 표들이 예. 어느 한쪽으로 쏠려갈 가능성.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결선 투표에 가서는 우원식, 우상호 중에 한 분하고 네. 민병두 이게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구도로 네. 2차 경선에 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범주류가 이제 표를 다 몰아가겠느냐. 예. 현재 보게 되면은 친노 친문이 약 60여 명 됩니다. 네. 그리고 123명 가운데 60명이면 이제 과반수가 다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표가 다 가겠느냐?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소 관계에 또 분산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친노 친문의 결속력보다도 비주류. 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 체제가 원내 대표와의 관계의 그 긴밀성 예. 이러한 것으로 간다 그러면은 예. 비주류 쪽에서 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일단은 정진석, 박지원 두 당 원내 대표와 대결을 하려게 되면은 네. 상당한 친화력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예. 이 후보들 가운데 그 친화력과 전략적 사고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이 점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은 네. 오늘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짧게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요. 네. 박지원 원내대표랑 체급을 좀 어느 정도 맞추려면 어느 정도 좀 역량이 좀 필요할까요? 다 안 되죠. 새누리당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뭐 더민주 원내대표 어떤 분이 되든 간에 네. 사실은 체급이 안 맞고요. 네. 끌려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예.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조금 버티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아마 많이 휘둘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나 야나 제3당인 1당이나 2당이나 제3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과제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후달린다. 후달린다 표준 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이정훈 정치평론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